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보셨고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성적 받아보고 기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나만 수능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수능을 다 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대학이라는 게 어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지원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결국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학의 합격은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어떤 학과의 합격생의 모든 성적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최고점과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다. 낮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입시를 잘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2025 수능에 대한 입시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런 입시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수능 성적을 받았어. 자, 나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지? 내 표준 점수가 360점이야. 또는 390점이야. 또는 410점이야. 또는 뭐 320점, 30점이라고 합시다. 내 성적을 받으면 모든 학생들의 성적은 모집 단위 내에서 항상 3개의 구간에 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대학의 어떤 대학에서는 그 대학의 상위 학과를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 이 대학의 상위 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대학에서는 하위 학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내가 어떤 대학에 약간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상향을 쳐서 붙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에 트랜스퍼 구간에 속하게 되어지면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대학을 바꾸거나 학과를 바꾸는 지원에 대한 전략을 짜야만 되는 상황이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표준 점수 몇 점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물론 당연히 360점을 맞는 것보다는 370점, 370점보다는 380점이 입시에 유리하고 상위권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성적이 과연 지원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입시의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학생의 성적은 모집 단위 내에서 인구간, 유입구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트랜스퍼 구간에 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향 이탈이 가능한 아웃 구간에 반드시 속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본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의 과탐의 성적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질 때 내가 상향 지원할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인지 안정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의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 성적대가 만약에 714점, 36점의 성적이다. 환산 점수를 했을 때. 자, 그럼 여기가 적정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적정 지점에서 조금 상향하고 싶어. 그래서 714점에서 716점까지 상향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성적대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과밀되어져 있는가. 두 번째, 나와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곳을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수능 성적을 온라인에다 입력을 하죠. 그리고 내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죠. 이 시도부터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점수와 숫자를 따라가고 있는 입시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숫자와 점수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 외에는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 성적이 714점, 36점이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716점 범위 내에서 원서 지원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지점에
동일 성적의 학생들이 동일 지점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16점의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720점 구간의 원서를 쓰는 거. 다시 말하면 경쟁의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나에게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과밀되는 가까운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내가 가능성이 있으면 너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내가 가능성이 없으면 너도 가능성이 없는 거고, 내가 사탐을 한 과목을 잘 봤는데 유리하다면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지점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입시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올해처럼 수능이 좀 쉬웠었던, 특히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이 축소되어진 구간 내에서는 결국은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데이터에서 읽어주지 않는, 볼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지원의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수능의 만점자가 11명이에요. 2020년도에 만점자가 15명이었기 때문에 수능의 만점자가 이만큼 11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최근에 봤었던 수능보다 훨씬 더 수능이 쉬워졌다는 의미죠. 하지만 쉬워졌다는 의미가 전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내가 만점을 맞았느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에 따라서 결국 수능이 쉽다, 만점자가 많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죠. 자, 올해 수험생은 46만 3,486명으로 재수생, 재학생 동일하게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수험생은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수험생이 많았죠. 재수생의 비율은 34.71%에 해당이 되어졌고요. 국어나 수학의 응시 현황을 보면 특히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되어졌다는 점이 특징이고, 수학의 영역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응시자는 아시는 것처럼 사탐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과학탐구 1의 응시 비율이 줄었고, 과탐은 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에 과탐 1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인문계 그러면 당연히 인문계는 탐구 2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자연계는 과탐 2 과목을 선택하는 거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사탐과 과탐을 각기 선택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자연계이면서 과학탐구 1 과목과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 인문계열이면서 사회탐구과 과학탐구 1 과목을 선택한 애 비율이 많이 증가됐어요. 전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약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4.4%였는데 올해는 화작에서 사회와 과학을 각기 선택한 학생이 10.8%로 증가가 되어졌고, 언매 같은 경우도 2.4%에서 9.4%로, 미적분 같은 경우도 3.1%에서 14.4%로 증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대학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 정시도 마찬가지로 지원은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된 탐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자연계에서 탐구 1 과목이 아니라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 올해 교차 지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늘었다는 점, 이런 점도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역별, 과목별 등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이 이번에 쉬워졌다, 1등급의 비율이 많이 증가되어졌다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져 있는 등급권에 실제 학생들의 비율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국어 영역을 보시면 2025년도와 2024년도를 보면 만점자는 작년에 만점자가 64명이었고 올해 만점자가 1055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991명이 증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 계열에 합격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점에서 1등급까지의 간격은 전년도 대비 1144명이에요. 결국은 국어 영역은 만점부터 1등급까지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등급에서 2등급 구간은 상대적으로 전년도는 32,000명이었고 올해는 26,000명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6,286명이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1등급을 맞으면 더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1등급, 2등급 구간 내로 들어가면 전년도 대비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상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등급을 못 맞았어. 만점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능 못 본 거야. 나는 2등급 맞았으니까 실패한 거야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대비 1등급과 2등급 구간은 무려 6,286명이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상향 지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등급과 3등급의 구간도 전년 대비 517명이 증가됐고 3등급과 4등급 구간도 전년 대비 무려 7,042명이 감소되어졌다는 점을 보면 가장 유리한 점은 3등급과 4등급 구간. 이 구간과 그 다음에 1등급과 2등급 구간이 전년도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불리한 지점은 만점부터 1등급까지의 국어의 간격이 국어 영역은 가장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만점의 비율이 보면 전년도에는 150점에서 133점까지가 만점에서 1등급 구간이었는데 올해는 139에서 131점까지이기 때문에 구간이 크게 축소가 되어졌고 구간이 축소가 되어진 상태에서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발생이 되면 꼭 중요한 게 표준 점수당 상위 누적 인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5점을 맞은 학생은 1385명인 거고 134점을 맞은 학생들은 3566명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 표준 점수가 과연 134점이냐 135점이냐 불과 1점 차이지만 결국은 누적 인원 학생 수가 적은 구간 내로 들어가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향의 기회가 열려요. 그런데 만일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져 있는 지점 내에 성적을 갖게 되면 점수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향의 기회가 없어져요. 이럴 때는 자연 추합보다는 강제 추합으로 구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 내에서 상향을 치시게 되면 학생들이 동일한 지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는 만점에서 1등급 간격이고 지금은 1등급과 2등급 간격인데 특히 2등급에서 중요한 점수가 바로 131점과 130점이라는 점수가 되죠. 이 구간 내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급감하는 숫자예요. 여기는 대부분 다 2,700명, 3,000명 정도의 인원이지만 130점이나 131점대가 되면 약 2,000명대, 1,900명 정도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을 확보하게 된다면 1등급 구간으로의 도약이나 도전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학도 보시면 수학도 전년도에는 만점이 612명이었는데 올해는 1,522명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910명이 증가한 거예요. 결국은 국어도 증가됐고 수학도 만점이 증가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어 수학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상위 대학 결정이 쉽지가 않고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못 본 학생들보다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훨씬 더 혼란스러워요. 왜? 적극적인 상향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대학으로 가려고 할 거고 두 번째는 6월이나 9월에 점수의 기준선에서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학을 높은 구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 사고와 고정적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입시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은 전년도 대비 621명이 줄었어요. 만점의 인원은 늘었지만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이 621명이 줄었고 1등급과 2등급 구간도 40명이 줄었고 가장 인원이 늘어난 게 2등급과 3등급 구간으로 가면 6,729명, 3등급과 4등급 구간 내로 가면 8,597명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영역은 첫 번째는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 구간 내로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구간 내에 일단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경쟁력을 잃어버려요. 가급적이면 2등급 정도의 지점이 된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학은 표준 점수에 따라서 누적 인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영역이 국어보다 경쟁력이 있고 변별력이 매우 크다는 이유는
점수, 다시 말해 한 문제에 따라서 변별력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대학 결정에. 자, 전년도 2024년도에는 148점에서 133점 구간이었고 올해는 140점에서 131점 구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131점 1등급 컷에 걸린 학생은 6,615명이지만 거기서 1점이 높은 132점을 맞은 학생은 1,039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133점을 맞은 학생은 222명이고 134점이 되면 4,951명이기 때문에 133점보다 1점의 표점이 높지만 사실상 학생 누적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윗구간으로 도약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결국은 뭐냐면 아래 구간, 다시 말해 133점의 구간에서 안정 지원을 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34점의 구간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원 전략이 나오지. 동일한 성적대에서 동일한 지점으로 원서를 쓰게 되면 학생들이 과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학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표준 점수에 따라서 누적 인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나의 수능 성적 수학이 과연 표점이 몇 점이냐, 내 점수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 도전, 상향 지원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지원 전략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고 무조건 내 점수가 몇 점이고 어느 대학 몇 점인데 추가 합격 가능성 몇 %야. 어디는 붙는데 어디는 떨어진대. 이것만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그건 결국은 본인의 점수의 경쟁력을 실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등급과 2등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에 비해서 표준 점수에 따라서 누적 인원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죠. 보시는 것처럼 123점은 3,300명이지만 125점은 무려 8,474명이에요. 나는 125점을 맞았어. 너는 123점을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시험을 잘 봤네? 나는 2점이 높으네? 라고 하지만 실제 이 학생은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학생은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누적 인원이 너무나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점수대에 맞는 지원에 대한 전략이 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지만 영어 영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려워졌죠. 4.71% 쉬워졌죠. 4.71%에 6.22%이기 때문에 1등급의 병미가 크게 확대가 되어졌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실은 영어의 변별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영어가 3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사회탐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점과 3등급의 구간인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가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을 때 대부분의 입시 기관에서는 사회탐구의 표점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사탐 쪽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사탐의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보다 유리할 것이고 오히려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적으로 교차를 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체점 결과를 보시면 사회탐구 중에서 만점이 70점이 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경제 이 세 과목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만점이 68점, 67점, 66점, 66점, 66점이기 때문에 높은 게 경제가 69점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과탐에 비해서 표점이 높지가 않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체점과 가채점의 결과고 파란색이 실체점,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가채점인데 대부분의 구간에서 가채점보다 실체점은 2점 정도 하락한 것들이 대부분의 구간이었다. 오히려 실체점이 상승한 경우는 경제는 71점 정도로 예상했지만 72점 정도의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만점에서 1등급 구간, 2등급 구간, 3등급으로 보면 결국은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만점이 무려 77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고 만점 가까이 점수를 맞았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입시에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죠. 구간이 이런 구간 내에서는 사실상 70점 이상의 구간이라고 한다면 상위 구간과의 폭을 좁히면서 하위 구간과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의 가능성이나
상향 지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위 구간 2등급이나 3등급으로 갈수록 상위의 누적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죠. 1등급을 맞는다, 65점을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5점을 맞으면 3,697명이 누적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점 정도 더 올라서 66점을 맞으면 1,535점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4개의 영역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최소한 2개 정도 구간에서 내가 누적 인원이 적은, 누적 인원이 밀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적 인원이 적은 구간 내에 2개 정도가 만약에 속해져 있다면 적극적인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탐구로 보시면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점을 넘는, 그렇죠? 표현 점수가 70점을 넘는 과목이 생명과학이 70점, 지구과학이 72점, 그 다음에 물리2가 70점이고 화학2가 73점, 생명과학2가 72, 지구과학이 72점이기 때문에 결국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보다 과학탐구의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은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에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문과학과에 대한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표점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자, 실체점 결과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실체점, 빨간 것이 가채점이면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 있어서, 대부분의 과목에 있어서 가채점보다 실체점은 대부분 다 낮아졌죠. 그만큼 입시기관에서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가채점을 기초로 한 예상 등급 컷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명과학과 화학2 같은 경우도 만점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 내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등급 맞았다, 6,784명, 6,074명 내의 구간 내에 들어가는 것과 보시는 것처럼 61점과 62점 내로 구간 들어가는 것, 또 62점에 4,409명이 있는데 이 구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039명이 구간 내에 속하는 것은 정말 입시의 전략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이나 과탐의 성적이 과연 나의 표준 점수에 얼마나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내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성적대에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실제 입결의 상향을 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많은 학생이 누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상향에 대한 수합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점수는 좀 낮지만 내가 속해져 있는 점수 구간 내에 상위 누적 비율이 적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성적도보다 좀 더 높은 대학권의 상향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대해서 국어 영역이에요. 2024년도 국어 등급별 비율, 표현 점수 150점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국어 영역이 어려웠었을 때와 국어 영역이 쉬웠을 때를 보게 되는데, 국어가 어려웠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문과의 비율이 높아져요. 만점과 1등급에서 문과의 비율이 높아지고 1등급에서 2등급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자연계의 비율이 높아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올해처럼 국어 영역이 좀 쉬워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1등급과 만점의 구간에서는 자연계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만큼 자연계가 유리해졌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상위 구간에서, 물론 상위 구간에서 그만큼 문과 학생들이 1등급과 만점의 구간 내에서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게 바로 올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가면 문과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져요. 자연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좀 못 봤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인문계고 나는 2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한 지점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 막힐 수 있는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문과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의 차이와 관계가 없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자연계 비율, 다시 말하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보통 만점과 1등급 구간 내에서는 거의 100%이거나 95% 구간이 나오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면서 한 80%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5학년도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잘 봤다, 수능을 못 봤다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젠 어차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학과의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모든 성적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최초 합격자 평균 점수,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입시는 점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 순위 내에 내가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서부터 입시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서 지원하시는 게 좋고, 수능 시험 못 봤으니까 나는 그냥 원서 지원 안 할 거야. 나는 수능 시험 못 봤으니까 나는 그냥 재수할 거야. 이런 전략은 안 좋아요. 실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년에 올해부터 무조건 수능 시험을 잘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최소한 내가 올해 원서 지원을 통해서 내 표준 점수보다 2점, 3점, 5점이라도 높은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그렇죠? 합격하고 대학을 걸어놓고 재수하고 또 내년의 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꼭 수능 시험 보시고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낙담하기보다는 정시의 기회, 또 정시가 끝나고 나면 추가 모집이라는 것에 대한 기회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입시의 전략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